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밥보다 투자하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전래도사가 아니고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의 이성원 대리를 모셨는데요. 전래현 지점장이 급한 일이 있어갖고 간 건 아니고 이성원 대리에 대한 니즈, 수요의 목소리가 높아서 이분을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자, 먼저 글쎄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했는데 자, 우리 시장에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한국 기업들의 어떤 충격이 있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 먼저 자, 이성원 대리 네, 안녕하세요.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그 금요일에 나온 뉴스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주말 내내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내용은 그 한국인들이 이제 이 공장에서 300명 정도가 약 체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면서 그 혹시 뉴스 사진이나 이런 영상 같은 거 보셨어요? 저 봤어요. 네. 버스에 이렇게 뒤돌아서 맞아요. 수갑차여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어쨌든 불법 체류로 인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불법 체류라는 게 지금 사실상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이 비자를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나 아니면은 그 주재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자들이 발급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여행 갈 때 받는 이제 이스타 비자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출장을 위한 B1 비자를 받아서 가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가도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뭐 컨퍼런스를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되면 이게 추방 대상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공장에서 그 라인 셋업 같은 이런 것들을 한 게 문제가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 300명 정도가 체포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관례상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슈인데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한 맞죠. 상황인데 이것이 뭐 일단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향후 나기 복귀해 보면 네. 뭐 글쎄요 어느 쪽에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너무했다 미국 정부 아니면 그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가야 되지 않았겠느냐 현대차, LG엔솔 어느 쪽에 좀 더 과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 잘못했다. 아니, 한국이 좀 더 신경 썼어야지.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이슈가 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출장을 보류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현대차 제가 커뮤니티를 약간 보니까 출장 보류가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줄줄이 이렇게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그 미국에 지금 수십 조를 이제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력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생산 차질이 있거나 일정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쨌든 디스카운트 요인은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비자 리스크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말 사이에 협상이 돼서 네. 전세기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주에. 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일자에 이제 가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돌아오면 네. 아마 12일에서 13일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이게 지금은 일단락된 거는 맞지만 또 언제 이 이슈가 일어날지는 조금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뭐 현대차랑 LG엔솔의 주가 향방은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네요. 네. 그래도 막 크게 이제 시장을 출렁거릴 정도는 아니고 현대차는 제가 보니까 아까 1%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오르는 모양으로 네,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네. 이제 바로 미장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월요일에 처음 나오게 돼서 그 전래원 지원자님 하시는 걸 보니까 월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짚어주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같이 어닝 위스퍼에서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종목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장표 한번 보시면 네, 그 화요일에 이제 오라클이랑 게임스탑 그리고 시놉시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라클은 그 AI 인프라 종목 중에서도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라클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AI 인프라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 종목으로는 저는 오라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목요일에 이제 어도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도비는 사실 매출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AI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I 부분의 매출이 어떻게 됐고 어떤 사업을 지금 이게 사업이 지금 실적에 잘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화요일에 이제 아이폰 17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지금 실적 발표 일정 외에는 이제 봐야 될 지표로는 그 10일 수요일에 생산자 가격 지수인 PPI 발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11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 발표까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화요일날 오라클과 목요일날 어도비가 중요하고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가 좀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미국 미장 종목 하나니까 어떤 기업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최근에 지금 뭔가 미국장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막 크게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작년에 아니요. 비해서 뭐 그쵸. 상승 탄력은 좀 더 완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주도주들은 잘 간다 그쵸.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맞아요. 지금 S&P 지수가 올해까지 약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12%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뭔가 보면은 미국 증시가 부진한 느낌이 약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4%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종목 맵을 보시면 네.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초록초록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YTD인가요? 네, 맞습니다. YTD입니다. 네, 보시면은 어쨌든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종목들도 잘 상승하고 있는데 이 지수 상승에 따라서 뒤에서 웃는 기업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뒤에서 웃는 기업? 그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보면 많이 오른 기업인 맞죠. 건가요? 더 오를 수도 있고 지수 상승에 따라서 같이 웃고 있는 기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런 거네요. 건물주네, 건물주. 그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블랙락입니다. 음. 네, 블랙락이라는 종목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블랙락이 되게 세계에서 이제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쉐어즈라는 ETF 브랜드 있잖아요. 저희가 그 미국 주식을 보면 티커 옆에 이제 종목명이 나오는데 그 아이쉐어즈라고 시작하는 ETF들은 다 블랙록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블랙록이 만든 이 아이쉐어즈 브랜드가 약 1,400개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ETF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운용사인데 이게 운용하는 규모가 12.5조 달러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큰 크기냐면 솔직히 1경원이에요. 1경원. 1경원이라고 하면 와닿으시나요? 1경원? 네. 전혀 와닿지 않아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1경원. 그쵸. 약간 경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애플을 다 합친 금액보다도 더 큰 규모를 운용하는 운용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아주 큰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소개드릴 때 이제 시장이 오름에 따라서 같이 뒤에서 웃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ETF는 기초 지수 구성을 기계적으로 추종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구성 종목을 비율대로 사야 하다 보니 시장이랑 동조화가 큰 거죠. 이 시장이랑 상관계수가 실제로 0.86으로 시장이 오름에 따라서 같이 오르는
경향이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지만 네. 그냥 어떤 주식들이 계속 거래가 일으키고 활성화되고 사고팔고가 반복되면 백단에 있는 이런 블랙락이라는 맞아요. 지수 추정 기업들이 훨씬 더 돈을 번다 뭐 네, 이런 수익 맞습니다. 구조죠. 자, 뭐 그러니 하죠. 예전에 전래원 지점장도 비슷한 거 네. 예전에 많이 좀 갖고 오셨는데 문제는 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블랙락 기업의 뭐 주가가 저평가 구간인가요? 아니면 뭐 여전히 지금이 바이콜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거죠? 사실 블랙록에 대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 평가는 지금 블랙록의 주가 상승을 거의 이제 14%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ETF 부분으로 인해서 저평가됐기 때문에 사세요가 아니라 네. 그 이제 블랙락이 하고 있는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바로 사모시장 확대로 인한 이제 수익성을 추구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화로 인해서 신성장을 도모하는 점,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자산화. 네, 맞습니다. 이건 멀티플 리레이팅 약간 그런 스토리인데. 제가 뒤에 네, 근데 이게 지수 상승기엔 좋은데 시장이 하락할 땐 주가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요? 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ETF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대체 투자나 채권 운용, 그리고 또 이제 기관 자금 위탁 운용까지 하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도 이제 블랙락의 고객들이 뭐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자금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블랙록 상품 안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자금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죠. 저희가 코로나 때 주식 자금이 ETF 환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이제 채권 쪽 LQD라는 이제 블랙락의 ETF로는 이제 매입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쪽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블랙록의 CEO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분 장표 한번 보시면 이분 얼굴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낯이 익네요. 그쵸? 네. 네, 이 CNBC 뉴스에만 봐도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블랙록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 블랙록의 탄생 배경, 이 레리 핑크 삶의 드라마 같은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레리 핑크가 사실 1970년대에 이제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채권 트레이로도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증권의 선구자가 되면서 최연소 임원까지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86년에 잘못된 금리 예측으로 이제 1억 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또 8명의 동료와 함께 뉴욕의 작은 방에서 블랙스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요. 혹시 블랙스톤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블랙스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 사모 운용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블랙스톤이라는 그 사모 운용사 산하 아래에 이제 블랙록이라는 네. 회사가 자산 운용사가 설립이 됐는데 이제 이 블랙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채권이랑 그 다음에 운용이었어요. 근데 사모 회사에 집중하던 블랙스톤이랑 아무래도 전략적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 이 레리 핑크가 블랙스톤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블랙락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의 블랙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9년에 자체 리스크 관리 플랫폼이 알라딘을 개발을 하는데요. 이러고 나서 이제 사실 블랙록이 굉장히 큰 손실을 떠안으면서 회사를 쫓겨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철저해서 시장에서는 좀 재미없는데? 너무 안정적인데?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바꿀 만한 계기가 바로 2001년에 나옵니다. 2001년이요. 네. 닷컴 버블 다 기억하시죠? 네. 네. 닷컴 버블에 이제 블랙록은 오히려 채권 중심으로 이제 전략이 빛을 보게 되면서 크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2006년에도 메릴 린치 자산 운용을 인수하면서 AUM이 그러니까 운용하는 자산이 1조 달러가 넘게 돼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2년 뒤에 또 사고가 터지죠. 바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때 정말 많은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고 했잖아요. 네. 근데 블랙락도 똑같이 그때 당시 이제 MBS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은 이제 그때 관리하던 플랫폼인 알라딘이라는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서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게 된 거죠. 이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 재무부와 그 다음에 연준이 블랙록의 구조조정 자문을 맡기기도 하면서 이제 정부 신뢰를 얻고 브랜드 파워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쉐어즈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면서 지금의 블랙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위기가 왔을 때 알라딘이 회사를 구했다? 네.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 알라딘이라는 이제 리스크 관리 플랫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블랙록이 직접 만들고 블랙록의 이제 CEO인 레리 핑크가 한번 크게 되어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진짜 중요하구나를 안 거죠.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 플랫폼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알라딘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분석을 동시에 해주는 금융 O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플랫폼.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자산이나 뭐 부채 그리고 채권, 파생상품 투자 네트워크의 약자로 ALDDIN을 따서 만든 걸 알라딘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자산관리 업계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플랫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라딘 하면 블랙록이고 블랙록이 알라딘이자 거의 뭐 동일시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전부터 블랙록은 알라딘이라는 자체 플랫폼으로 네. 모든 고객군들을 각각의 성향에 맞게 다 구분하고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상품도 소싱하고 또 네. 투자하고 등등 해왔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모가 아까 얼마라고요? 12조 달러? 네, 12.5조 달러. 12.5조 달러. 그러니까 러프하게 한 13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국 GDP가 한 2조 달러 되니까 네. 우리나라 GDP 6배 정도예요. 맞죠. 이렇게 한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총 생산의 6배 정도를 운영하는 규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큰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고객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고객이 아니라요. 그 보시면 유형이 나와 있는데 연기금 그리고 글로벌 은행, 보험사, 중앙은행 그리고 또 미국의 주요 카스타디안까지 이렇게 대형 회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3조 달러가 있는 이 회사가 관리하는 플랫폼이고 그만큼 20년 동안에 지금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커진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한 거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알라딘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라딘도 경쟁사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경쟁사가 있는데 그 경쟁사는 저희가 알고 있는 MSCI 같은 이런 곳에서도 이 리스크 관리 플랫폼을 만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알라딘이 굉장히 거의 독점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픈 아키텍처 전략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고객 시스템이랑 유연하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뭐 저희도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플러스라는 그 저희 플랫폼이 따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랑 이제 알라딘을 엮어서 이 리스크 자체가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를 다 연결해주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본까지 이제 고객사를 넓히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과 사용성, 편의성, 용이성 등등에 의해서 그냥 알라딘은 어떠한 각각의 전산에도 다 갖다 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범용성이 좋다는 이런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알라딘 결국 리스크 통지잖아요. 네. 이런 뭐 사례가 있었나요? 네. 뒤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알라딘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알라딘의 금액이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알라딘이 얼마인지 이 비용이 얼마인지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리포트들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알게 된 게 저는 블룸버그와 비교해서 이제 네. 블룸버그가
대리 정도 연봉을 받는다. 대리 정도 가격이라 해서 이제 불대리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연 4,500만 원 정도고 불대리. 그쵸. 알라딘은 뭐 알부장입니까? 알부장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더 네. 비싸요? 아리사? 아리사 넘습니다. 진짜로? 네. 안 되겠네. 비싸구나. 어느 이게-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블룸버그는 사실상 투자 정보를 찾기 위한 그런 단말기잖아요. 저도 블룸버그를 많이 사용했지만 블룸버그는 정말 투자 정보를 위한 정도라고 하면 이 알라딘은 그 금융회사의 전체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연간 구독료가 연간이요? 그리고 이제 최소가 65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본 패키지가. 정말 비싸죠. 와. 아리사 안 됩니다. 거의 뭐 B2B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많은 금액을 내면서 쓰는 이유가 이런 리스크 관리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이 장표 한번 보시면 이 처음에 캘퍼스라고 그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2000년대부터 알라딘을 도입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알라딘 덕분에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강화됐다라는 내부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의 로이드 뱅크도 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GIC에서도 이제 이 알라딘을 사용하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뭐 알라딘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이 주식이나 채권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만 리스크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GIC는 글로벌 인프라 부동산 투자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대체 투자까지 통합 리스크가 관리하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수리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미국 네, 정부? 그쵸. 네. 연준 하단에? 생각나시죠? 아, 네. 네. 이게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사용하는 리스크 관리 플랫폼입니다.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 당시에 실제로 회사채 시장이 마비가 되면서 연준이 개입을 했던 게 있죠. 네. 네, 근데 이때 이제 매입 프로그램 운영을 블랙록에 직접 맡겼고 블랙록에서 이제 알라딘으로 채권을 골라서 매입하고 리스크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중앙은행에서도 사용하는 리스크 관리 플랫폼이 바로 블랙록의 알라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준이 블랙록에 실무를 위탁한 거잖아요. 네, 이건 맞죠.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펜 아나운서님 말대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그 블랙록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만 사용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네. 전 세계 1위 글로벌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기관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리스크는 조금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 1등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것들의 바게닝 파워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전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블랙록에서도 네, 맞죠. 먼저 현물 비트코인이죠. 나왔었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알라딘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의 ETF를 제일 먼저 출시했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을 뭐 요즘에는 글쎄 뭐 비트코인 넘어서 이더리움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전반적인 상황을? 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막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트럼프 이제 2.0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주목받는 섹터가 어딜까?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 좀 많이 나왔던 섹터가 바로 금융업이었는데 그 이유 아시나요? 금융업인 이유? 네. 규제 완화? 맞죠. 네. 네. 금융 규제 완화 때문에 이제 금융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해서 이제 금융 섹터가 되게 많이 꼽혔었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방증을 하는 게 바로 IBI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4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IBIT로 이제 세계 최대의 순자금 유입이 정말 많이 압도적으로 쏠렸었죠. 그리고 지금 IBIT는 이제 비트코인 ETF 중에서 유입자금, 거래량 모두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그 노란 색깔 부분이 IBIT의 이제 넷 인플로우, 그러니까 유입자금이고 그 밑에 회색 부분은 이제 경쟁사들인데 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큰 규모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거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지금이야 뭐 블랙락에서 현물 ETF까지 나왔으니까 그쵸. 초긍정론자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는 화폐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되게 레리 핑크가 정말 재밌다고 표현하면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2017년 같은 경우에 CNBC 나와서 뭐라고 했었냐면 비트코인 아시아에서 자금 세탁하는 용도로 쓰이는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에 또 나와서 한번 말을 하는데 그때는 내 고객 중에 비트코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4년에 또 나와서 말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 이거 너무 좋은 자산이고. 그래도 인정했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레리 핑크가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계속 관심 없는 척 하다가 이제 매집 끝났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한 7, 8년 동안에 그쵸.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틀린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그쵸. 현물 ETF를 출시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데 근데 문제는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으면 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지금 이 기관들이 보시면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이 IBIT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원래는 이 현물 ETF 승인이 나기 전에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24년에 이제 스팟 비트코인 ETF라고 해서 현물 ETF 승인을 하고 기관들이 많이 몰려오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트래티지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보험사들이나 대형 은행들은 사실 내부적인 규제 관리 절차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연도별 주요 자산군 성과 비교 표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느 해에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해요. 맨 위에 보시면 2017년에 약 1300% 정도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누적으로 이제 연평균 54%로 이제 압도적 1위를 붙잡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성장 자산을 기관들이 놓치기엔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이런 기관들도 ETF라는 래핑으로 인해서 이 ETF에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니 실제로 SEC에서 보니 25년 1분기 기준으로 이 ETF의 32%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맵 있잖아요. 네. 저게 참 유명한 맵인데 네. 사실 비트코인이 들어간 건 처음 봐요. 원래는 나 스파이만 1등이고 주식이냐 뭐 대체 맞아요. 자산이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딱 놓고 보니까 압도적이었네요. 그쵸. 이런 압도적인 자산을 빼고서 가기에는 애매하고 기관들도 이걸 담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히트맵이 비트코인을 하면 거진 10년 동안에 압도적으로 가상자산의 수익률 성과가 좋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네. 그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이제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히트맵 다시 한번 좀 네네. 볼까요? 히트맵이 좀 재밌는 게 이게 참 2018년도하고 2022년도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스파이나 미국 이제 주식이죠. 네. 근데 골드나 상위 랭커에 있으면 대부분 크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진 것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2018년도 비트코인 꼴찌예요. 네. 2020, 네, 무슨 일이 2022년도 있었어요? 그렇고 네. 2014년도 그랬고 뭐 미중 무역 분쟁 등등이 있었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월등히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은데 자칫 뭐 2017년 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1년 동안에 원금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변동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지 자산으로 이제 ETF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기관들은 이 비트코인을 꼭 ETF로만 보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ETF로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금융 회사들은 이런 규제들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규제가 너무 이제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ETF를 사용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좀 우회적으로 약간 스무딩하는 법 중에 네, 맞습니다. 하나인데, 근데 최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자산 너무나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죠. 뭐 지니어스 액트까지 네. 청와대 임하당에서. 그런데 여전히 잘 아시는 분들도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코인은 뭐고 토큰은 뭐고 또 토큰화는 뭐고 코인화는 뭐냐, 비트코인은 뭐고 또 코인은 뭐냐, 토큰은 뭐냐, 되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때요? 이성원 대리가 보셨을 때는 코인과 토큰 어떤 구분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토큰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코인 시장 안에 이 크립토라는 시장 위에서 발행되는 게 그 토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 생태계 안에서 조금 더 구분을 하자고 하면 그게 토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와요. 보시면은 그 레리 핑크가 최근에 2025년 주주서원 핵심으로 이제 토큰화 전략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토큰화 전략.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해서 이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토큰화를 레리 핑크만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SEC 위원장도 토큰화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토큰화가 왜 중요하냐? 실제로 이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비트코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화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이제 크립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게 디지털 자산 채택 속도거든요. 이 3억여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표예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제 3억 명이 사용자가 되기까지 21년이 걸렸는데 인터넷은 이 3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15년이 걸린 거고요. 크립토는 이제 12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 단순히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대중 채택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신호이고, 이러다 보니 이 크립토 안에서 토큰화를 지금 레리 핑크가 주주서원의 핵심으로 제출을 한 거고, 이 토큰화 상품을 실제로 올해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알면서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인하고 그런 토큰이 가장 간단한 차이가 어떤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해서 토큰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을 이용해서 토큰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토큰화라는 개념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더 빠르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로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요즘 이더리움이 또 핫하잖아요. 네, 맞죠. 이더리움 ETF는 따로 없나요? 네. 이전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이더리움 ETF 역시도 이제 ETHA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을 압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이더리움 ETF가 나온 거는 2024년 7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첫 거래일 만에 엄청나게 큰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 7월에 300만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게 됐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라고 보시면 이더리움 유통량의 약 2.5% 이상이 이제 이더리움 ETF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즉 되게 2.5%라고 하면은 되게 큰 물량인 거죠. 네. 이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7월 18일에 올해 7월 18일에 이제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 신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스테이킹 기능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이자를 붙여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더리움 ETF만 있어도 3에서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은행 예금 하실 때도 보시면 0.01% 금리만 높아도 은행 옮기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빈센트님은 아니신가요? 저는 0.1까지는 안 옮기고, 왜냐면 어차피 월급을 그걸 옮긴다거나 아니 신용카드를 쓴다 그러면 한 0.2까지는 해주기 때문에 0.2%포인트가 싸면 옮깁니다. 네. 0.2%만 싸도 옮기는데, 지금 이제 ETF 보유만 해도 3에서 5%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들까지도 이 ETF를 가입을
매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약간의 점핑이 있긴 한데 401k 있잖아요. 네. 네,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제 핫 이슈인데 어쨌든 시행명령으로 퇴직연금, 그러니까 미국의 퇴직연금 펀드에서 코인을 ETF 형식으로 아이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그 401k 이제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디지털 자산 같은 이제 대체 자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8월 7일자로 이제 행정명령이 서명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록이 수혜를 볼 수 있죠. 왜냐면 IBIT나 이제 이더리움 ETF가 블랙록에서 가장 점유율이 크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지털 자산의 이제 신성장 엔진으로 말씀을 드린 게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토크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는 실제로 지금 블랙록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와준 ETF 중에 하나이지만 토크나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블랙록에 지금 당장 성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모 시장인데요. 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은 이 디지털 자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모펀드나 인프라,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도록 시행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블랙록 자체가 사모 시장의 확대를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 저렴한 편이잖아요. 네. 또 블랙록의 ETF가 유명한 이유도 수수료가 저렴해서 유명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모 시장에서의 이제 상품 수수료는 10배 정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의 이제 수익성을 생각하면 사모 시장을 확대를 하는 게 오히려 블랙록의 실적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8월 7일에 이제 서명한 행정명령에 보면 디지털 자산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블랙록이 지금 이런 수익성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모 시장이 커지려면 네. 제도랑 규제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 규제가 지금 8월 7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실제로 제가 재밌는 그냥 장표를 하나 넣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ETF가 현물 규제가 완화가 되었었잖아요. 현물 네. ETF 규제가 완화된 것도 그렇고 토크나 규제도 SEC 위원장이 규제 완화를 시켜줬고 그리고 401k에서도 이제 시장 확대하는 행정명령이 서명이 됐고요. 근데 이거 보면은 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블랙록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뭔가 트럼프와 연결이 좀 돼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재미 요소로 한번 이거를 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블랙록 출신 인사들이 이제 백악관이랑 워싱턴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그 마이클 앤토니라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전 블랙록 이제 마케팅 디렉터예요. 이분이 그 지금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조나단 굴드라는 이제 전 블랙록 이사가 통화감독청 장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누군지 아시죠? 트럼프와 레리 핑크인데요. 네. 트럼프와 레리 핑크는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경제자문 역할을 같이 했고요.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도 이제 회사채 매입에 블랙록이 참여한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디 트럼프가 간다고 하면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곁에 월가 대표 파트너 레리 핑크가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노믹스가 뭐 관세와 감세니까 그리고 더구나 또 규제 완화도 들어가니까요. 거기 삼박자인 것 같은데 자 블랙록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적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 네. 더구나 사모 시장과 크립토 시장에서의 확실히 일가견이 있고 그 부분들이 블랙록의 또 다른 수익원이 됨으로써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숫자 좀 볼까요? 블랙록의 실적은 어때요 그럼? 네, 블랙록의 실적을 보시면
분기 사상 최고치로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매출도 이제 YOY 13% 상승을 했고요. 네. 순이익도 이제 늘었고 그다음에 EPS도 12.5달러로 이제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조금 더 보면은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유입으로 인해서 여전히 핵심이기도 하면서 성장 동력이 있는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라이빗 마켓은 사모 쪽인데 이 사모 쪽에 제가 아까 기업을 두 가지를 인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GIP가 뭐냐면 저희 인프라 대표 기업 혹시 아시나요? 인프라 대표 기업이요? 네. 어떤 거요? 호주의 맥쿼리가 네네. 이제 인프라 관련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잖아요. 이제 맥쿼리 다음으로가 바로 이야기 나오는 게 GIP인데 이 GIP를 블랙록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이 인프라 쪽에 이제 대체 투자를 인수를 하면서 이쪽의 대체 투자 확대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매출 역시 늘어났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역시 지금 블랙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ETF로도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매출 기여에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근데 보시면 이 액티브 전략에서는 48억 달러가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어떤 이슈로 인해서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아시아 이제 단일 기관이 이제 인덱스 채권 전략에서 환매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ETF나 MMF 쪽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유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회성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랙락이 최근에 사모시장의 확대를 인해서 순이익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역시도 이제 30% 이상의 지금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모나 디지털 쪽의 자산 비중이 증가할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고마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래서 시장이 커가고 상승할 때 뒤에서 웃고 있는 네, 조력자가 맞습니다. 바로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인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빈센트 님이 이 종목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네. 표현해 주실 건가요? 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블랙록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중장기 시장을 이기는 몇 안 되는 우량주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 시장을 이기는 몇 안 되는 우량주. 네. 마지막으로 장표에 보시면 제가 이 근거를 가지고 와봤는데 맨 위에 차트가 S&P 500이랑 블랙락의 20년 비교 차트이거든요. 보시면은 블랙락은 7,700%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몇 년 동안이라고요? 20년이요. 20년? 네. S&P 500도 596%로 600%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록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우량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지수 상승 뒤에서 웃고 있는 기업인 블랙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면 참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전략이 또 바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중장기 투자 전략을 이기는 몇 안 되는 우량주 블랙록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오늘 이성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지는 다음 코너 마켓 이슈 하나하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정혜민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정혜민 PB. 네, 주말을 뜨겁게 보냈다고 하는데. 자, 우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은 지금 강보합권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면서 금리나 기대는 커졌지만 지금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0.18%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으로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순간 오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유동성 위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조선, 피부미용,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세진중공업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LNG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NG요? 네, 지금 LNG 관련해가지고 동성화인텍 4.9%, 한국카본 6%,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0.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NG가 갑자기 왜 뜨나죠? 북극 항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죠? 근데 지금 수급이 계속 유동성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그냥 좀 밀고 있는 정책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LNG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많이 밀고 있는 좀 섹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본행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기자재 납품하는 기업 그리고 아예 LNG 운반선을 발주하는 기업 위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보여주신 표 보면 HTS 보면 아, 네네. 네, 펩트론은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잠시만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슈들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오르는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여전히 비싸다. 아니 물 들어올 때 너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선주의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조선주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HD, 현대 계열사는 지금 약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 전주에 있었던 단기 악재 같은 요소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라든지 그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빠진다라는 게 뭐 조선 섹터에 뭐 하방으로 작용된다, 그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전체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이슈들 영향을 줬나요? 지금 이번 주에 좀 장기적으로 작용될 만한 요인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주말 사이에 발표된 정책 중에 가장 큰 국내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단기 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세부적인 내용을 뒷단으로 밀어두고 지금 정책이 규제가 시행됐을 때 이 자금들이 시장으로 올 수 있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이 이런 식으로 투기 현상을 억제한다고 해서 시행이 됐을 때 지금 시장으로 올 만한 요인들이 뚜렷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정책들에 대한 후속 발표가 이제 9월 달에 상법 개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 총리가 교체되는 그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는 일이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3차례 선거를 참패하고 내각 지지율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사임 의사를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레임덕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는 2명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있는데 한 명은 보수색이 굉장히 강한 아베파고 그리고 다른 고이즈미는 개혁 이미지가 강한 좀 일본 내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좀 개혁 이미지라든지 일본 우선주의가 좀 강한 사람이 총리로 발탁이 되게 되면은 한일 관계에도 좀 정책 변화가 심할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이즈미 신지로 저랑 동년배이긴 한데 이분이 사실 공부는 또 미국에서 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부동산 정책 발표 있잖아요. 네. 우리 시장에서 지금 건설주들 어떻습니까? 이게 장 초반 보면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이게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건설주 자체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건 호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건설 쪽을 보면은 현대건설 1%, GS건설 1.5%, ENC 0.46% 오르면서 막 엄청 크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남은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아, 네, 남은 이슈들 한번 지금 댓글 보는데 제가 좀 숨 쉬면서 하라는 댓글들이 네. 보여가지고 네, 네, 댓글, 폭주한다 혜민이. 네, 댓글을 좀 볼까요, 오랜만에? 보니까 닥터 K 분이 우리 정혜민 PB를 상당히 위해주네요. 티카타카 좀 하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 댓글 보고 좀 숨 쉬면서 말을 해야겠다. 네. 그럼 한번 복식호흡으로 얘기 좀 해볼까요? 아, 네, 복식호흡 하면서 제가 말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저번 주에 고용이 나왔잖아요. 미국 고용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반면에 경기 침체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또 물가 지표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좀 수급 주체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현대차랑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단속 기사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좀 자세히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에 도대체 단속했다라는 게 이거 누가 밀고자가 있었나?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 이게 지금 단속이 시행된 게 한국이 포함해서 한 475명 이상이 체포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취업 비자가 아니라 그냥 취업이 관광 아닌 비자. 네.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비자로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좀 발각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을 직접 출국하는 걸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취업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로 지금 비자 발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우선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비자 발급도 제한된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숙련도가 부족해서 좀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2차 전지 쪽도 한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시장에서는 이 흐름 자체가 뭐 2차 전지의 장기적인 업황 자체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악재로만 받아들이고 조금 오히려 0.15% 강보합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영향을 줬던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주말 사이에 계속 언급됐던 게 금리 인하 수혜주 아니면 금리 인하가 진행될 테니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을까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KB증권 리포트 조금 발췌해가지고 정리를 해왔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이오예요. 네. 근데 단순히 금리가 떨어지니 바이오로 우리가 해보자, 뭐 투자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크게 집행을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AI, 바이오, 데이터, 우주산업 해가지고 R&D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니 이 중에서 성장주인 바이오 섹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 들었습니다. 종목단은 제가 뭐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최근 시장만 봐도 앞으로 에로가 나올 기업들이나 뭐 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추려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반도체 소부장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GPU 칩 수출하는 거를 제한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자체 칩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체 칩을 개발하게 되면은 테스트하는데 쓰이는 장비들이 조금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 테스트 소켓이나 디자인 하우스 등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글쎄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거기 대표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무슨 정책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주말에 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바이오 기업들 주가는 어때요? 바이오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여기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만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 D&D 화면 파마- 한번 좀 네. 볼까요? 네. 네. D&D 파마텍 같이 조금 뭐 비만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금리 인하 해서 가장 큰 수혜주로 가고 있는 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번 주에 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얼추 조금 사익 실현 매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또 그 안에서 움직임이 좀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자 점심 먹고 이제 오후장의 투자 전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바이오 종목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반도체 소켓이라든지 그런 좀 소부장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저희 이슈도 물가 지표라든지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뭐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9월 안에 확정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증권주도 살짝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요런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뭐 금리 인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 가면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리해준 포인트들 잘 살펴보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정혜민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솜 씨,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미국의 고용 지표를 앞두고 우리의 편풋은 과연 오늘 시장 어떨까라고 했는데 저 한 번 더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야, 있습니다. 오늘 참 진짜 깜짝 놀래갖고 주말 사이에 미국 고용 지표 나오면서 야 드디어 편풋이 틀릴 때가 왔구나라고 봤는데 또 우리 시장이 여전히 잘 가고 있어요. 내일은 네. 우리 내일은 국장 종목 하나에 헌터입니다. 아, 네, 이종원 차장이 오시는데 헌터를 앞두고 내일 우리 장은 좀 어떻게 같아요? 아 이거 어려운데요. 뭔가 한 번도 안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틀리기 싫어요. 아, 그 저는 네, 내일 강보합. 강보와 네. 내일도 뭐 지금같이 양전하면서 아마 뭐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편풋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 맞추는 거 아니에요? 네, 저 거의 한 10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댓글에 뭐 그런 것도 많아요. 편다송 아나운서의 계좌가 궁금하다 등등. 제 계좌는 네. 팔았습니다. 아, 미국 주식이니까 팔았다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떻습니까?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 지표는 물가 지표가 중요하고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약간 살짝 기승을 놨는데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우리 장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밥보다 투자하나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특급 정보들로 함께 했는데요. 내일은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